아이들이 2달간 엄청 빡세게 이제 공부를 했죠. 예. 옆에서 지켜보니 좀 어떠셨나요? 아이들 열심히 했나요? 아둥바둥 엄청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목표로 삼았던 지점까지 도달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좀 차후에 두더라도, 근데 아직 그래도 4달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 4달이 앞으로의 4개월 동안 뭐가 얼마나 바뀌겠어 라고 말하기엔 그동안 해왔던 한 5, 6개월짜리의 누적량이 있어서 언제 포텐이 터질지의 관점으로 봐야 해요. 그러면 4개월은 그 4개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항상 수업 때마다 7월 안에만 터지면 되는 거 아니냐. 모의고사를 좀 모의고사답게 편하게, 근데 긴장은 놓치지 않게. 이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약간의 좀 포커스를, 이제는 누적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고 있으니 순간적으로 폭발하기를 좀 기다리자. 그렇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않겠나. 이 말씀들을 아이들 편에도 드리고 어머니들한테도 참 많이 드리는데, 어찌됐건 남은 기간 동안 저희는 지금 계속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마무리를 잘 할 테니까요. 예, 어머니들도 이제 많이들 저희하고 호흡하셔서 도와주셔야 될 타이밍 왔으니까, 예, 같이 3박자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명에는 이제 슬슬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소서에 대한 혹은 서류 준비에 대한 압박감들이 몰려오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3월 파이널이 들어갔을 때 수학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자소서 준비의 내용인데,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하나하나씩 포커스를 좀 잡아놓고, 관련된 지금 브로셔를 2개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안내문일 거고 하나는 자소서 관련된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애들 편에도 말은 해놨는데, 자소서에 관련된 브로셔는 사실 어머니들이 읽어보셔서 도움을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들이 직접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꼭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는 건, 몇 개 샘플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 들어가 있기는 한데, 다들 예상하시듯이 가장 최악의 자소서는 사실 유사한 자소서예요. 특징이 보이지 않는,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는 자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샘플을 드릴 때에는 저희가 꽤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드려요.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막 적어가면 어떡할까에 대한 본질적인 좀 걱정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샘플은 샘플답게 좀 참고만 하셨으면 하고, 글을 쓸 때에는 참고를 좀 배제하고 보지 않는 선상에서 적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각 학교별로 접수했던 아이들의 이제 인원수가 지금 체킹이 돼 있는데, 작년에 접수자들하고 지금 비교 매칭을 좀 해보시라고 해서 넣어놨어요. 예. 제 지금 기억이 맞다면 서울과고는 작년보다 올해 지원자가 한 100명 정도 늘었고 감사합니다. 경기과고는 한 5, 60명 정도 줄었고, 그러니까 한과형은 항상 발표를 최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략 예상치 정도만 항상 비슷하게 나와서 적어드렸던 거고요. 대구가 좀 늘었고, 대전이 좀 줄었고, 광주는 늘었고, 세종이 좀 비슷했고, 인천이 좀 줄었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나는데, 이건 사실 전국 단위에 대한 어떤 지원 모집 인원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경험적으로 저희 애들을 데리고 이제 체크를 해왔던 내용 라인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좀 본다면 학교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부담감, 지원할 때에 대한 압박, 좀 뭐랄까 그 해 때 나타났던 소신 지원의 어떤 임팩트, 이런 분위기상의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과고가 올해 100명이 더 늘었으니까
이제 서울과고에 대한 지원의 어떤 이슈가 되게 많아지나? 서울과고 쪽으로 좀 몰리고 있나? 경기과고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대전과고는 좀 줄고 있는데 대구과고가 다시 또 좀 인기가 있나? 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걸 제가 미리 그냥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이제 한 200~300명 데리고 진행했었던 기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데이터들은 사실 학교 홈페이지만 들어가시면 다 보이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따로 진행되시기 전에 그냥 다 까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넣어드린 거지, 이 데이터의 변화가 얼마나 뭔가 다음 흐름의 기조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깊게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설명이 시작할 때 이제 첫 분기 이제 오픈하면서 어머니들 모셔놓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한번 드렸던 얘기였는데, 올해 아이들의 성향은 또 작년 아이들, 재작년 아이들하고 많이 달라요.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카로드 재원생을 기반으로 본다면 올해 재원생들은 작년이나 재작년 학생들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공부에 대한 열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좀 나이브하게 표현하면 나대는 게 좀 덜해요. 네, 그냥 못 먹어도 고 하는 패턴의 아이들이 꽤 영재고 입학 준비하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무리진이 크게 있는데, 그게 재작년 아이들은 엄청 컸고 작년 아이들은 티 안 나게 좀 있었는데, 올해 아이들은 생각보다 잔 걱정들이 좀 많은 유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 사견이니까 흘겨 들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올해 입시 지원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이나 애들의 생각은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성에 조금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럴 게 참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답은 아닐 수 있어요. 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아직 한 4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더 볼 거고, 3월 말에서 4월 첫 줌부터 이제 학교 지원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가 이루어질 때 그동안 막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하실 거고 이제 모으시겠죠.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지만 선생님들과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은 어머니들 편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공적인 데이터보다는 작년, 재작년에 자기들이 가르쳤던 학생들의 어떤 분위기 변화에 따른 데이터일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별도로 두고서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 지원이 좀 들어가야,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은 소신 지원을 좀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건 그것대로 뭔가 나름의 예측성 전략이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약간은 좀 어머니들도 이렇게 닫아놓지 마시고 걱정을 기반으로 듣지 마시고 좀 열린 자세로 이야기의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지금 이 접수자를 좀 미리 얘기해 드리고 선생님들과의 논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도 이제 서류 탈락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올해 지원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서류 탈락에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뭐 꽤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여기서 약간 특이성이 있을 수 있는 이슈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서울과고 지원자들은 3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서류 탈락자가 저희가 없었어서, 근데 또 상대적으로 2학년은 엄청 많았죠. 예. 근데 2학년이 많았어. 그래서 2학년 때 떨어진 학생들이 3학년 때 서류가 또 떨어지면 어떡할까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는 배경인데,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경험치가 좀 적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2학년 때 어떤 이 평가 패턴과 3학년 때에 대한 평가 패턴이 연속성이 있진 않았다. 네, 단 한 번도. 그래서 2학년 때 뭔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던 서류에서 뭐가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연계성이 생겨서 3학년 서류 때도 지장이 있었다? 그런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서울과고 기준으로 봤을 땐 2학년 패턴과 3학년 패턴은 좀 독립적으로 보셔도 되니 크게 부담은 갖지 않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슈가 생기는 건 이제 경기 이하의 학교들만 지금 잠깐 적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경기과고 같은 경우가 내신을 이제 엄청 많이 본다라고 얘기되어지는 1순위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류 탈락자 중에는 미술에서 B 하나 있었던 친구도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자 중에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예, 이거 지금 한 학생에 대한 데이터예요. 국어에도 B 하나, 영어에도 B 하나, 한문에 C 하나, 사회는 E 하나 있는데 근데 서류 통과했어요. 물론 이게 그래? 내신 좀 덜 보나?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경기과고는 언제나 최종 합격의 베이스 안에 1, 2, 3차에 대한 종합평가가 다른 학교보다 세게 된다고 좀 알려져 있는 학교라서. 근데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최종 3차에서는 떨어졌는데 이게 2차 시험을 잘 봤는데 1차 서류 때문인 건지 아니면 밋밋하게 조금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은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서류가 뭐 그렇게 어머니들이 들으셨던 대로 경기과고는 올 A여야만 하고 뭐 지원할 때 가장 뭘 빡빡하게 보는 학교고 그리고 단적으로 제가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경기과고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경기도 지역 애들 우선하더라. 그래서 서울 지역 애들이 경기과고 지원하면 생각보다 합격률도 저조하고 되려 조금 덜 뽑히는 경향도 느껴진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매 해마다 각 학원별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절대로 동의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여쭤보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 쪽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한 것도 있었고 저는 그걸 믿는 주의인데 그냥 결론적으로만 보면 경기과고의 지원자의 퀄리티가 경기도 쪽 애들이 높아요. 거의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사실 재작년 작년에 나왔던 아카로드의 경기과고 실적은 서울과고 못지않게 퍼센테이지가 높거든요. 그것도 되게 단순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3년 전부터 어머니들이 이제 사고가 약간 조금 뭐랄까요? 좀 이렇게 눈이 넓어지셨다고 해야 되나? 예전 같았으면 학교 7개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레벨별로 쭉 1순위 나열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셨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분포도가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그룹핑화 되기도 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영재 학교면 되지 하는 문화도 되게 잘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실제 입시 결과가 그러니까 대입 결과가. 그래서 그냥 학교의 스타일이나 우리 아이가 가서 생활할 이유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측면도 굉장히 이제 잘 고려하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 예전 같았으면 모의고사 등수 이 정도 됐으니까 서울과고 무조건 지원해야지 하는 탑그룹 아이들 중에 일부들도 지역에 따라서 경기과고나 대전과고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포도에 변한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오피셜하게 경기과고니까 경기도 지역을 더 많이 뽑는 것 같고 또 우선을 주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색안경을 끼고 학교 지원에 대한 포커싱을 두실 필요는 제 경험 데이터 안에서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 경험 데이터가 적어도 대치동에서 나오는 멘트의 경험치 양 중에는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만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서 담당 선생님들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이제 서류 탈락자가 이제 뭐 B 하나 그 외에 뭐 5개씩 있는 애는 뭐 이렇게 당연히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요걸 적어드린 이유는 합격 이 정도 양은 뭐 그냥 대구라서라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떨어질 거예요. 예. 근데 서류 합격자 중에는 흔히 이제 이걸 가져온 이유가 수학에서랑 과학에서는 B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가 보통 어머니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회자되는 포커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내신을 많이 본다고 얘기하는 과학고조차도 저희 합격자들 중에 수학, 과학에 B 있는 애들 수두룩하니 많이 있었고 그럼 이제 슬슬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신이 엄청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커버되거나 퍼센테이지적인 측면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 다르게 해석하면 자소서나 추천서 임팩트가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겠다. 그럼 자소서냐 추천서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세종은 아시다시피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내신을 많이 보는 학교예요. 근데 세종도 인천도 언제나 내신 퍼펙트한 아이들을 뽑는다. 이게 이제 보통 어머니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학교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 데이터상에서 봤을 땐 해마다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지 두 학교가 둘 다 내신을 다 퍼펙트하게 본 적은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학교의 기조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지원자의 성향이나 특색 때문일 거예요. 재작년 제가 여기 아카로드 처음 왔을 때는 희한할 정도로 인천보다는 세종 쪽에 애들이 포커싱이 많이 됐었어요. 인기가 그쪽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좀 반대가 돼버렸어요. 인천 쪽으로 좀 몰리기 시작했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에 따른 이제 그 학생들의 내신 관리 차원이 좀 차이가 있었을 테니까, 내신을 많이 보는 학교지만, 이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좀 기조가 흘러들어 갈 것이냐, 이거를 좀 저희가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있었던 특색들을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세종은 뭐 한문에서 비 하나인 학생도 떨어졌는데, 인천도 뭐 이렇게 막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서류 합격자 중에는 수학에 분명히 B 있는데도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천이 올해도 똑같이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인천은 이제 똑같은 지원자라 하더라도 이 파트 지원이 좀 있었거든요. 수학 전공, 과학 전문, 뭐 정보 전공, 이거에 따른 선택 사항들이 있어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내신의 임팩트에 차이가 좀 생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요건 인천과고 지원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학교 설명의 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작년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천이 조금 더 내신은 개인적으로는 좀 덜 봤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올해 그게 어떻게 또 뒤집힐지는 저희가 조금씩 더 데이터 분석을 해놓고 이제 학교 지원하는 타이밍에 담당 선생님들 편에 말씀을 좀 다시 드릴게요. 한과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류를 경기 못지않게 많이 보는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뭐 역사 BC 하나씩 있고 영어 B 하나 있는 학생은 또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또 국어 영어 한문에선 2번이나 B가 있었던 학생은 합격하고, 수학에서도 또 B 있었는데 합격하고, 이게 되게 놀랍죠. 얘는 통과했거든요. 예, 타과목이라고 쓴 이유는 너무 많아가지고 못 쓴 거예요. 과목이 다 달라가지고. 보통은 뭐 한 과목에 3개 막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거 썼겠는데 뭐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라 그냥 그러니까 참 이것도 대단하죠. 근데 통과했어요. 예.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신 반영에 대해서. 네. 약간 그래도 뭔가 좀 약간 전환의 눈빛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서 약간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서류가 예년보다도 예전에 한 4, 5년 전, 막 5, 6년 전에 시행 때보다도 계속 중요성은 좀 강조되어지고 있는 듯. 예, 이거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자소서도 있고 추천서도 있는데, 사실 둘 다 중요한 서류지만 어디에 힘을 더 실어야 하느냐라고 봤을 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추천서가 엄청나요. 네. 자소서는 어찌 보면 서브 계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2학년 9월 달에 첫 만남 때부터도 계속 강조했던 거고요. 학교 생활 똑바로 해라. 눈에 띄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장난기 너무 많이 내보이지 말고 성실함으로 일관해라. 이 얘기를 어머니들 설명회 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유는 이렇게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추천서 점수 반영이 들어갈 텐데, 그 점수에 모든 점수를 다 고득점으로 줄 수 있는 인원수는 제한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실제 그렇다고 오픈된 학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의 수거학적인 역량을 얼마나 깊이 있게 잘 써줄 것인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신입생 학부모 한 분이랑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특히 또 수학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어떤 스탠스를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니 그분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멘트는 이 추천서를 생각보다
어머니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완벽하게 받기 쉽지 않다. 학교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뭘 위해서 더 맞춰준다라는 개념이 크게 있지 않으니까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그래서 얘 추천 안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걸 아이를 미워해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3년간 생활한 내용 봤는데 추천 안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더 셌겠죠. 수능 추천서인데 대입 추천서인데 그럼 중학교라고 뭐 얼마나 다르겠나 싶어요. 그 측면에서 미리미리 아이들 이 마인드 컨트롤 선생님에게 이미지 컨트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저희 입장에서 이제 좀 뭔가 좀 꼼수를 노리기 위해 가장 좋았던 배경은 고생스럽더라도 일부 선생님들 중에는 추천서 어떻게 써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대략 적어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최고죠. 미친 듯이 쓰는 거죠. 예, 뭐 글자 수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막 온갖 내용을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써요. 막 샥 아예 뭔가 일대기 형성을 막 해오시죠. 거기서 중요한 부분 착착착 줄 긋고 막 별 표시하시고 하시죠. 그게 사실은 제일 좋죠. 예, 왜 잘 아냐? 그때 그 일대기 작업에 저도 항상 참여했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제가 아이들을 보는 기준이 뭐 1년짜리 아이들도 있지만 꽤 오랜 기간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봐오던 5학년 때부터 봐오던 이러다 보니까 좀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이 선생님 왜 이렇게 성의 없어 하지 마시고 땡큐베리 마치 하시고 열심히 쓰시고 같이 쓰면 되니까요. 근데 혹여라도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머니들이 뭔가 하시지 않아도 되게 잘 써주실 가능성이 크죠. 근데 뭔가 밋밋해. 근데 한번 써볼게요. 근데 뭐 열심히 쓸 거예요. 뭐 요 정도의 약간 뭔가 애매모호한 어떤 스탠스가 보인다면 보통 제가 어머니들께 추천드리는 방안은 그냥 선생님 도움 되시라고 나름의 요약본을 좀 적어서 전달해 드리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쓰시는데 조금이라도 편하셨으면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해서 우리 아이가 수거학적으로 이런 좀 특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메모하시라고 메모 보시라고 보내드린다 정도의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자소서는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주장해서 보완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은 드리겠지만 일단 겉핥기식으로라도 조금 어머니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건 이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영재학교 자소서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했을 땐 뭐 남의 걸 베껴오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리고 학교 쪽에서도 분명히 알 거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작년에 어떤 학교에서든 자소서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제도 그제도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작년에 썼던 자소서 이제 그대로 써도 되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러면 시간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작년에 썼던 데이터 다 있을 거란 얘기인데 이게 성실성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냥 조언하는 건 주제, 테마는 상관없는데 똑같이 가도 글은 다시 써라. 1년 지났다고 어법도 달라질 거고 또 1년 지났다고 그 역량에 대한 내공도 달라져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글귀의 퀄리티가 달라질 거다. 그러니 한 번 더 써라. 어머니들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요소를 봐야 해요. 그 주제가, 그 테마가, 그 연계성이 아이의 영재성을 충분히 보완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냐. 이건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 계속 강조드렸고요. 변별 강화는 계속 있을 거예요.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각 스텝별로 평가를 잘라서 하겠습니다.
1단계 때는 1단계 서류만 볼 거고 2단계 때는 지필평가만 볼 거고 하고 주장했었던 유일한 학교가 대전과거였는데 대전도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 전반적인 최종 합격은 1, 2, 3차에 대한 종합평가라고 주장하는 학교 설명회가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로 두느냐의 차이지. 네. 내신 성적을 좀 봤던 학교 뭐 요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세종이 좀 유독 많이 봤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일정 사항이 어머니들께서 조금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내용일 텐데, 네. 자소서의 이제 시작이 제가 뒷장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전반적으로 일정을 그냥 날짜별로 맞춰서 적어놔 드렸어요. 4월 6일, 7일이었나요? 그 날짜부터 해서 이제 자소서에 대한 준비가 시작되셔도 돼요. 지금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자소서가 완성이 되면 각 담임 선생님 편에 1차 완성본 제출을 해주시고 제출한 순서에 맞춰서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첨삭은 진행이 될 거고요. 첨삭은 이제 1차 피드백 진행되고 수정하고 2차 피드백 진행되고 뭐 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특이사항을 조금 몇 개 먼저 말씀드리면 자소서 파일을 보내주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한글 파일을 보내주셔야 거기다가 저희가 코멘트를 좀 쉽게 달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종이로 복사를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희가 거기다가 글자로 써서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나가리가 돼버려요. 자꾸 애들이 그걸 제대로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톡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셔가지고 파일로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학 지금 아카로드에서 동시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수학은 수학 선생님 내용으로 따로, 과학은 과학 선생님들 내용 따로 해서 개별 첨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소서를 보내실 때에는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두 분께 모두 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근데 한 과목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그 과목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되고 그 담당 선생님들이 해당 과목하고 그리고 1번에 나오는 지원 동기 그리고 그 마지막 문구에 나오는 이제 기타 사항들에 대한 첨삭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일정을 지금 이렇게 잡아놨고요. 기본적으로 테마가 잘 잡혀 있어서 자소서 초안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학생들은 4월 7일자부터 뭐 스타트 라인을 잡아놓긴 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20일 정도까지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초안이 잡히기가 좀 어렵다. 주제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작년에 써보지도 않아서 경험치가 없다 하는 아이들은 이제 시작 1차 만들기 할 때부터도 담당 선생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측면에서 이제 7일부터 12일까지 첫 일주일 동안에는 상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이 아이의 어떤 수학적인 역량 파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나름 생각해 온 이 아이하고 좀 맞을 만한 테마가 있는데 근데 연계성 측면에서 봤을 땐 어쨌든 학교의 서류가 제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부상에 들어가 있는 주제일 때 조금 더 임팩트가 걸릴 수 있어서 그때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서류들 같이 지참해서 아이편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토대로 담당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가량 이제 1차 작성을 좀 시켜볼 거예요. 1차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보통은 각 항목별로 이제 글자 수 제한이 걸려 있는데 뭐 잘 쓰는 학생들은 맞춰서 잘 써오거든요. 근데 좀 어설프게 쓸 것 같고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일단 제일 먼저 내용이 빈약해지는 이유가 글자 수 포커스를 너무 먼저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잡고서 글을 쓰려고 하지 않도록 글자 수 무시하고 일단 충분한 내용들을 적어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1차 초안으로 해서 가지고 오게 하셔도 돼요. 양 줄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저희는. 예. 걸러낼 거 걸러내기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수학적 역량의 베이스 안에 쓸 수 있게끔 요걸 좀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 21일부터 1차 이제 첨삭이 들어갈 거고요. 첨삭은 이제 아이들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될 거라 어머니들이 따로 체크해 주실 건 없으세요. 아이들하고 계속 그 이후에 진행될 거고 이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노트북을 좀 들고 다녀야 하니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없는 애들 상관없습니다. 저희 걸로 그냥 해도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되면 아이들이 그 이후에 2차 첨삭을 다시 해올 거고
그리고 이제 본제출을 9일까지 해 놓으면 이제 이때 2차에 대한 제출은 글자 수까지 완벽해져야 해요. 거기까지 코멘트가 들어간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본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놓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한 번 더 체크한 후에 아이들 제출을 시키고 있는데, 한과형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5월 7일부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라 아마도 다른 학교가 뭐 똑같다면 일정 조정은 약간 좀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재조정은 해드릴 건데, 지금까지의 어떤 기조상으로 봤을 때는 한과형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한과형 지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한 3, 4일 정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순위로 먼저 좀 진행될 수 있게 지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어차피 다 파일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이제 자소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서술 고려 사항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뭐 구체성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라는 건 이제 저희하고 아이들이 해야 될 내용의 논의점이라서 여기는 어머니들께서 이제 뭐 크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학문적 적성, 뭐 진실성도 네, 이것도 뭐 애들이 너무 뻥카치면 누구나 티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조금 오바한다고 무슨 어디 대학교 연구실에나 가야 아니면 어디 연구소에나 가야 있는 뭐 장비들 써먹었다 막 이러고 뻥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 뻥인지 아닌지도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오바스러워서 다 지우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안 가도 됩니다. 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적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더 자세하게 거기 써 있어요. 네, 안 찍으셔도 괜찮아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일관성의 측면과 학문적 적성 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어머니들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건 이 전반적인 내용의 일관성이에요. 보통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항목별 내용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기조를 좀 이렇게 갖춰 가셨으면 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리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이것도 참고하시고 이것도 참고하시고 이것도 참고하세요. 근데도 여기서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땐 두 종류뿐이에요. 너무 많아서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근데 양쪽 다 어려움을 느끼는 건 매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제가 항상 애들 자소서 첨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신의 어떤 학습 진로의 방향을 일단 싹 무시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혹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어떤 걸 해야 내 영재성이 조금 더 임팩트가 강해질까에 대한 그 순간적인 분석만 하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충분히 제 거가 좀 폼나게 나올 수 있나요? 이 측면에서 뭔가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질문을 좀 거꾸로 했으면 좋겠다. 스스로한테 할 때도 뭘 쓸 거냐를 고민하지 말고 아예 위로 돌아가서 넌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갖고 싶으냐부터 좀 시작했으면 한다고. 그럼 무슨 직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전공을 잘하려면 어떤 과목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 과목 중에서 어떤 파트가 좋은 거야? 여기까지만 나오면 돼요. 예. 여기까지만 나오면 그 파트 중에 하나를 선생님들하고 골라서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먼 일이다 보니까, 혹은 단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고민도 잘 안 해본 거죠. 내가 영재학교를 왜 가고 싶은가? 이게 가니까 그 학교 짱 아니에요? 뭐 이러고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러면 이제 좀 허접해 보여요. 글귀 안에서도 나타날 거고요. 지금 잠깐이라도 자소서 쓰는 기간 동안에 공부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불안하실 수 있는데, 지금 텀에라도 잠깐 아이하고 진로적인 논의를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해서요. 예.
그 측면에서 역행하는 고민으로 탐구 주제를 잡도록 하루 정도만 해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말에 엄마 아빠 셋이 다 모여가지고 그 정도 선상까지만 조금 경험 삼아 대화를 나누셨으면 해서 요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그 외에 이제 요런 부분들이 피력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건 아이들하고 저희하고 첨삭하면서 잘 진행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수거학적 내용 서술 방식인데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순서는 별다른 게 아니에요. 흔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논문을 작성할 때 쓰는 순서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오피셜하게 누군가한테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할까요? 네. 이럴 때마다 참 잠깐이지만 연예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사진을 막 미친 듯이 막. 자, 가볼게요. 일단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들도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의 영재성, 창의성을 다양하게 비추고 싶다. 우리 아이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하다 보니 800자 내외, 길어봐야 1500자 내외인데 자소서 항목 하나가 그 내용 안에다가 5만 가지의 주제들을 집어넣으세요. 2개, 3개 정도가 아니에요. 막 4,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내용의 임팩트가 그냥 뭐 해봤다, 뭐 해봤다, 뭐 해봤다, 뭐 해봤다로 800자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영재성은 하나도 어필을 못 하신 거예요. 해봤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 누구나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에 살이 붙어야 해요. 일단 첫 번째, 그거 왜 해봤는데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서 해봤던 거냐 이거죠. 그리고 했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이거예요. 그 방법의 내용 안에는 본인들이 갖추고 있었던 수거학적인 내용 지식이 이론적인 배경상으로 무조건 들어가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연구 방법을 설계하는 게 맞겠다고 본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잘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여기도 어머니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뭔가 탐구 사례가 진행되면 그 탐구의 결과치가 완성도 있고 좀 잘 제대로 결과가 나와야만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얘네들이 뭘 해봐야 얼마나 의미 있어지겠어요. 그 주제가 깊이가 있어봐야 얼마나 깊어질 거고 중요한 건 활동 그 자체지 그래서 그걸 통해 어떤 결과를 얻어냈느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실패의 결과가 됐든 성공의 결과가 됐든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냐는 거죠. 이 아이한테 들어온 시사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서 이거 실패해서 뭔 공부를 더 해야 될 거고 여기서 내가 막힌 게 뭔 건지를 알게 된 거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걸 요 4가지의 스텝에 맞춰서 제가 샘플 뒤에 장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전체 800자 기준으로 보면 한 2-3줄 정도로 이렇게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서론에서 한 2줄 정도, 연구 방법에서 한 2-3줄 정도,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 내용이 좀 많아져요. 한 5-6줄 정도 나오고 마지막 시사로 1-2줄 정도가 나와주면 돼요. 그러면 보통 800에서 1000자 정도가 생기거든요.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요게 작년에 제가 첨삭을 해줬던 아이였는데 2학년 친구였어요. 2학년 친구였는데 네 합격해서 그냥 갔어요. 네, 작년에 프리큐 하다가. 그러니까 얘 자소서를 봐주면서 처음에 이게 이제 이 아이한테 가지고 온 건데 뭐 앞뒤에 서론본을 일단 제꼈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2가지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피아노를 쳤다. 근데 피아노의 음계가 수학적이어서 그걸 토대로 뭘 연구를 좀 해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막 뭔가 자신이 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개념들이 나오죠. 뭐 톤네츠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나서 쭉 뭘 해봤대요. 뭐 규칙적이지 않아 보여서 변형을 했는데 그래서 일치하도록 해보기도 했대.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변형했다는 거야? 그 뭐 어떻게 일치하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가 나왔다는 거야? 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거 알고 있어요 의 주장밖에 안 돼요. 그러고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과학 내용을 또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수과학적 내용 쓰라니까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서 높이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를 고찰했대. 근데 뭘 고찰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파인만의 강의 노트를 읽었대네. 이것도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정도에 대한 간단한 피력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영재성이 잘 안 드러나요. 왜? 서칭만 해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한테 평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의 지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의 역량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지식과 역량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가장 이해 쉽게 전달드릴 수 있는 언어는, 역량은 사고력이어야 해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고하는 능력, 문제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추론하는 능력, 그걸 수과학적인 기호로 언어화하는 능력, 그거에 관련돼서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이 분야와 어떤 분야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따지는 연결 역량, 능력, 요 5가지를 보는 거예요. 제 언어가 아니고요. 교육과정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챗GPT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온 동네방네에서 하나로 다 포커스돼서 하나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AI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당연히 지식 기반의 그동안의 어떤 학습 방향은 계속 묵살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런 첨삭들을 조금 해줬었어요. 처음에 간단하게. 이거 이론적 설명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일단은. 톤네츠가 도대체 뭐라는 거냐 하고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선상 내에서 이제 이론적 설명들은 담당 선생님들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적어 주실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해놓고 관련된 논문 찾아서 아이한테 하나 다 보내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쓸 거면 여기에 대해서 네가 정말 심도 있게 뭘 알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기는 하지만 사실 톤네츠에 대한 모든 개념은 기하학적 반사관계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에서 사용된 음계의 표가 반사를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쉽게 표현해 주질 못해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톤네츠 개념은. 네. 저도 음악을 좀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과학을 쓸 거면 체계적으로 내용을 다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정은 뭐 했고 결과 도출은 뭐 어떻게 나왔다는 건지, 예. 그래서 이때 생기는 어려움은 뭐였고 극복 방법이 뭐였던 건지, 그래서 이 아이한테 2가지를 다 코멘트로 던져놓고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가지고 온 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이거 들어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서론은 이런 거죠. 이제 얘는 과학을 쓰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무산의 무게가 어쩌고 하면 좋을 것 같았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적인 어떤 뭐 내용을 하기로 해서 방법론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됐다. 얘는 굉장히 이제 체계적인 거거든요. 이 서술 내용이. 그러니까 글이 잘 읽혀요. 이러면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이걸 다닥다닥 다 붙여서 써도 내용 구조가 명확하게 끊어지기 때문에 글이 잘 읽혀요. 예, 언어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요 흐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수과학적 내용에서 수학을 쓰는 게 좋냐, 과학을 쓰는 게 좋냐? 나 둘 다 쓰고 싶은데 여기로 넘어가실 거예요. 아마 고민이. 수학이냐 과학이냐에 대한 선택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인의 장래의 요소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과목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 더 쓰고 싶으면 보통은 그 다음 항목을 많이 활용하세요.
그 다음 내용이 기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라. 수과학적 내용을 제외해라 라고 말하는 학교는 보통 수과학에 관련된 항목이 800자의 2배수 양까지 들어가 있어요. 1500자까지. 그럼 그때는 그 두 항목을 아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800자 내외로 쓰는 학생이 테마가 2개가 들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세요. 여기서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를 그래도 좀 얻기 쉬우실 거예요. 네. 작성을 하신 다음에 가장 강조하기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활동을 엮어가시면 돼요. 자소서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이고 이제 마무리 멘트로 제일 중요한 건 1차 서류에 있어서 이제 3가지 항목을 말씀드렸었어요. 자소서, 추천서, 그리고 내신 서류. 자소서 준비에 대한 임팩트는 개인적인 지금까지의 경험상 봤을 땐 별 5개 중에 2개 정도의 과정인 것 같아요. 내신 점수 생기부 내용이 조금 더 임팩트가 걸린다고 보고요. 근데 그걸 압도할 수 있는 건 추천서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시간 안배 그리고 준비 과정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보다 2000배 더 중요한 건 역시 시험이에요. 네, 시험이에요, 시험. 구술 시험이든 지필 시험이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의 임팩트가 모든 걸 좌지우지해요. 그게 아니라면 과학고등학교처럼 지필고사를 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학교 출제자들이 이 지필고사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무리 공부에 사실 훨씬 더 임팩트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1시간가량 간단하게 막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내용 정리 잘 하시되 사실 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다음에 나오시는 두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3월 이후의 프로그램 안내일 거예요. 거기서 공부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아카로토 수학과 유민우 부원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2000배 더 중요한 내용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네. 앞으로 수학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3월 분기 개강일은 다 아시다시피 3월 9일이랑 10일이고요. 지금 아이들 상담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랑 뭐 아이들 지금 학원 생활 어떤지 이런 것들 다 얘기 중이니까 아직 못 받으셨다 하신 분들은 너 혹시 상담했니? 라고 물어보시면은 대부분 했다 그럴 거고 상담 아직 안 한 애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상담을 안 한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차차 늦더라도 다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크게 2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 4월이랑 5, 6월 이렇게 2개 분기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 2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5월부터는 학교별 반배정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래서 커리큘럼이나 애들 매니지먼트 어떻게 하는지가 좀 차이가 날 건데 우선은 커리큘럼은 4월, 3월 동안에는 당연히 이제 부족 과목 메이크업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토픽을 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토픽들 다 정리하고 부족한 것들 다시 복습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이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연관 문제들도 다 같이 분석을 할 건데 이 기출문제 풀이에 있어서는 좀 한 가지 주의할 게 기출문제는 뭐 한 10년 동안 쌓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문제수가 굉장히 적고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할 때도 좀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막 편한 상태에서 1시간, 2시간씩 시간 쏘고 풀었다. 나 좀 천재인 듯? 막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번 푸는 걸 좀 추천하는데 첫 번째는 엄격하게 시간 제한 20분 이하로 좀 두고 풀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풀 때는 이 문제가 어떤 것 때문에 출제가 됐고 무슨 내용 위주로 물어봤구나라는 거를 좀 분석해 가면서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적어도 2번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관련해서는 이제 이때쯤 보면 학교별로 입시안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강점이랑 약점 분석해가지고 어떤 학교 쓰는 게 좋을지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어쨌든 서울, 경기, 한국, 통합 이렇게 크게 4개 분류로 학교가 나뉘는데 각 학교마다 시험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쓰지만 이제 한국이랑 통합형은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성적상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를 쓸지에 따라 이제 아이들의 합불 여부가 크게 결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과형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3시간 정도 주어지니까 속도는 느리지만 굉장히 깊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통합형은 반대로 좀 스피디한 문제의 강점을 보이는 경우에는 한과형보다 통합형 쓰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 지원 학교를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월 지나서 5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반배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서울, 경기, 한국, 통합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학교별로 자주 나오는 유형들 조금 더 추려가지고 빈출문항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도 최종 점검 시작할 거고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생님들 다 분과별로 달라붙어가지고 아이들 효율적으로 자소서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할 예정인데, 안 그래도 요새 자소서가 챗 GPT 때문에 많이 중요도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가끔 챗 GPT 활용을 하거든요. 수학적인 문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걔들이 되게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엉뚱한 내용을 되게 그럴싸하게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쓰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줘야 되고 항상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이들한테 얘기는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반별로 레벨링 들어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바는 아무래도 서울이랑 경기 지원하는 애들 위주로 지금 있다 보니까 그쪽에 맞춰서 커리큘럼도 짜여질 예정이고요. 지금 각 과목별로 최상위 난이도 수업이랑 준난이도를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교재 상에서는 이 둘을 반반 나눴어요. 근데 아이들마다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한 예습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는지는 아이들 특성 그리고 성적에 따라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들 상담할 때도 예를 들어 뭐 성적의 높낮음과 상관없이 성적이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한 난이도를 많이 맞춰서 성적을 높게 유지하는 애가 있고요. 반면에 고난이도를 건드리는데 중한 난이도를 좀 틀려가지고 어쨌든 앞에 애랑 비슷하게 성적을 유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각각이 평소에 예습할 때 얼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담이 다 들어갈 예정이니까 거기에 어머니들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 토픽으로는 조합은 조작과 시행이 아무래도 가장 메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수융합은 테마형 융합 실전인데 이게 서울 경기 시험지를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대수 문제다 기하 문제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인지 과학인지도 매번 헷갈리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토픽들로 좀 준비를 해놓은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기하는 입체 기하 그리고 창의 기하 실전으로 나뉘는데 이 입체 기하가 애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에요.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 엄청 큰 변별력은 갖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만일 안 나온다 하더라도 휴 다행이다 할 게 아니라 이 캠프에도 좀 많이 연계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좀 강조하고 있는 과목이니까 어머니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바는 지금 한국이랑 통합형을 주로 쓰는 애들이 모여 있는 반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고난이도 수업의 비중은 살짝 줄어들 거고요. 중하난이도 기본기 훈련 병행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조합도 보면 조작과 시행이 아니라 이제 경시성 중난도의 스킬이랑 뭐 카운팅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수 같은 경우도 중등 심화, 그 다음에 기하도 입체 기하보다는 아무래도 평면 기하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예정이에요. 특히나 이제 통합형 학교를 쓰는 애들 어머니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애들이 가장 익숙한 과목이 중등 기하거든요. 그만큼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걸 못 풀면은 다른 애들이랑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꼭 우리가 잡고 가야 되니까 애들 조금
강조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애들을 어떻게 컨설팅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뭐 그냥 실력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문제를 잘 풀음에도 불구하고 서술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착상력이 처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 뒤로 뭐 실력 발휘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이디어 다 좋고 서술도 괜찮아. 근데 계산에서 다 틀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 애들을 어떻게 컨설팅을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서술력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서술에 틀이 잡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틀은 잡혔는데 엄밀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틀이 잡히지 않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어머니들께서 애들 필기한 거 보시면은 단번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막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저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애들은 보통 서술의 틀이 잡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범 답안이라고 하죠. 선생님들 판서 많이 참고하게끔 하고요. 저희가 모든 시험마다 답지를 다 애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지금 오답을 시키고 있는데, 그 오답을 단순하게 본인의 답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문장을 쓰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더 애들 컨설팅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엄밀함이나 적합성이 부족한 경우는 이 겉에만 볼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좀 집중해서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 답지를 갖고 온다든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아이디어 착상력 부족한 경우는 아까 제가 지금부터는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기보다는 기존의 거를 활용하는 연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자체는 지금 시점에선 충분히 풍부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꺼내 쓰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저희가 복습을 통해서 비슷한 유형의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걸 좀 추천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풀이별로 왜 그런 아이디어를 썼는지 근거에 대한 학습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력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속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확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속도는 아무래도 평소에 예습할 때부터 시간을 재서 푸는 거를 저희가 주로 추천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조작과 시행 같은 경우는 3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투자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보다 좀 쉬운 창의조합이나 조합 MC 카운팅 같은 경우는 문제당 15분 이하, 뭐 극단적으로는 10분 이하를 저희가 좀 두고 문제를 풀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확도 같은 경우도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애들이 숙제 풀 때 숙제 다 했으니까 이제 끝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숙제를 할 때도 내가 이 문제를 맞췄는지 아니면 좀 아리까리한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맞췄다고 확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면 그때는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이것들이 다 틀렸구나, 오류구나. 근데 대충대충 해나가면 그 시간 동안 그냥 틀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크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아이들한테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맞았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좀 문제를 보라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 계산력을 좀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물론 바쁘고 힘들지만 애들이 똘망똘망한 눈망울 해가지고 막 교재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푸나요? 라고 물어보면 냉정하게 내치지 않아요. 엄청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거든요. 30분이고 막 1시간이고 붙잡고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추가로 문제를 달라고 하면 추가 문제도 주고요. 이거 답지 어떻게 하면 좋나요? 하면 첨삭도 해주고요. 저 상담해 주세요 하면 상담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이제 3월부터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애들마다 좀 샤이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려드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종합 모의고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다 저 브로셔에 있으니까 굳이 찍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 가지 좀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형 12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시간이 100분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작성하다가 좀 틀려가지고 수정 부탁드릴게요. 이게 100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시간들도 조금씩 줄어들겠죠. 네, 그것만 감안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3, 4, 5, 6회까지 서울이랑 통합이 번갈아 가며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서울형 같은 경우는 1, 2, 3교시로 나뉘어져 있어서 1교시는 영재성 검사고요. 2, 3교시는 수학과학이 같이 있는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반배정을 할 때도 수학만 따로 보지 않아요. 수학과학 다 같이 시험 결과로 나누어서 반배정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과학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수학만 따로 저희가 반배정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고, 각 반별로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유형이 따로 있거든요. 본인이 Q반인데 통합형을 쓰겠다 해서 서울형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래도 Q반이면 서울형을 무조건 봐서 이제 레벨링을 받아야 되고, 반면에 R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적을 기반으로 저희가 아이들 상담이 들어가고 반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필수 유형들은 다 애들 응시할 수 있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토요일에 특강 이제 여전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동안 저랑 황주아쌤이 토요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양정훈 선생님이랑 김동희 선생님으로 바톤 터치가 될 예정이고, 지금 시간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1시부터 시작했는데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종합모의고사 시간 비껴서 저희가 일부러 세팅한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랑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수학인지 과학인지, 수학이면 대수인지 조합인지가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포커스 맞추는 특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부분은 양정호 쌤이 대수조합 기하 영역 간의 융합 문항들을 다 정리를 해 주실 예정이고, 그 다음에 김동희 선생님은 제가 말씀드리면 대학 학부는 물리학으로 입학을 하셨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는 수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랑 수학 전부 다 정통하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갖고 수학과학 정보 간의, 그러니까 영역 간의 융합 문항을 좀 대비할 수 있는 특강을 부탁드렸고 다행히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정기적으로 서술 첨삭으로 아이들 서술력도 같이 제고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R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기 위주로 진행을 하는 편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기 특강 3개 다 깔아드렸고요. 지금 대수, 기하, 조합, 방학에 이어서 여전히 맡으신 선생님들이 그대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클리닉, 토요 클리닉입니다. 토요 클리닉 어떻게 운영되는지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원래 토요일에 이제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시간만 1시간 밀려서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2시까지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 미통과자들, 그리고 복습 테스트 부진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복습 테스트 아니고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3월부터는 복습 테스트 안 볼 거예요. 전부 다 라이브 테스트만 볼 거라서 라이브 테스트 부진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저희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확인하시고 애들 클리닉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박농쿨 팀장님께서 맡아서 진행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크로드 과학부 팀장 박남쿨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3월, 5월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별 반편성이 5월부터 들어갈 거고요. 그 전까지 해서 아이들 특히 과학은 외워야 될 것도 좀 있죠. 그래서 5개념, 그리고 서술 과정, 그리고 기출 유형에 적응하고 실생활 연계 학습까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다양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동일해요. 학생 약점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드릴지 브로셔 7페이지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유형도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 반 학생 중에 남학생인데 풀이를 너무 예쁘게 정리하는 학생도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학생들마다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까 어머님들께서도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생에 맞춰서 준비를 시켜주면 될 시기예요. 일단 서술 과정의 오류는 모범 답안이 필요하죠. 근데 서술 과정이라는 게 아이들한테는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학적 서술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채점자한테 이해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내가 아는 걸 내 풀이를 이대로 썼어.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신경을 못 쓰고
풀이 과정의 흐름도 신경을 못 쓰고 특히 내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유를 쓰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앞으로 할 거고요. 개념적 오류는 단답형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까먹었던 거, 잊어버렸던 거, 혹은 공부를 깊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테스트 통해서 확인을 할 거고, 독해 오류는 사실 물리화학, 생물지학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시기적으로 조건을 확인하는 걸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항상 괄호 열고 단, 이거는 이거다 라고 있는 조건은 한 번도 쓸모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조건이 추가적으로 붙는 것, 그런 걸 체크하는 연습을 시킬 거고, 그리고 이제 생물지학에서는 비슷한 유형이 많죠. 비슷한 유형이 많아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걸 시킬 거고요. 과목별로 물리화학이 조금 더 템포가 빠른 이유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생물지학은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다 보니까 템포가 조금 느리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아이들이 비슷한 유형을 구분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엽적 서술이라는 표현은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받았을 때 문제에는, 시험 문제에는 이게 어떤 단원, 어떤 내용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써야 될지, 실제로 학생들이 과학 시험은 문제가 물화생지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물리가 1번, 4번, 7번, 1번, 4번, 6번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들은 문제를 보고 아 이게 물리구나, 화학이구나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자면 물리에서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경험 부족은 말 그대로 정말 앞으로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간 관리도 배울 거고 아이들이 배점도 확인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 약점 유형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개개인은 또 선생님들께서, 담당 선생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보통 이 표현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겨울까지 해서 1, 2월 정말 열심히 해서, 혹은 뭐 열심히 안 했던 학생도 있는데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대요.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조금 허접하네요. 제가 얘가 지금 코엑스 지도거든요. 코엑스 지도 아시죠? 근데 정말 코엑스가 처음에는 비어 있었어요. 공실이 많았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특정 목표 메가박스까지 가려면 그냥 갔던 길 그대로 가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길이 명확했죠. 근데 이렇게 많아지니까 왠지 저는 사실 목적지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코엑스를 갔는데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갑자기 뭐 자라홈도 갑자기 보이고 노브랜드도 보이고 정말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확인하다 보니까 네이버 지도를 확대했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 있구나까지. 아이들이 지금 이 상태예요.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 중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물론 제가 PPT를 너무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면 따다닥 옮기면서 딱 하고 싶었는데 이건 제 실력 부족이고,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이건 어머님들의 맞춤형 설명이고 아이들은 물리에서도 몇 단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어떤 표현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과학이라는 타이틀로 공통적으로 묶여 있어요. 지금 수학, 과학이 같이 나오는 서울은 사실 융합형이죠. 근데 통합형에서조차 수학, 과학이 과학끼리, 물화생지끼리도 묶여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웠는데 모의고사를 볼 때는 지도가 없어요. 내가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지도가 없다 보니까 헷갈리고 그 순간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연습을 앞으로 계속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입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작년 이 자소서 설명회를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공을 떨궜더니 땅이 파였대요. 근데 땅이 파이는데 감소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게 파인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1번으로 생각을 계산을 할 거냐, 2번으로 계산을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사실 2번이 답인데 두 풀이 모두 동일한 답이 나왔어요. 이게 작년 서울과거 문제거든요. 그러면 서울과거에서 이 문제를 냈을 때 의도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풀이 과정 정확하게 보겠다. 실제로 2번으로 쓴 친구들은 우선 선발이 됐고요. 1번으로 쓴 친구들은 대부분 3차로 넘어갔거든요. 아이들이 풀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학년도 시험 똑같아요. 문제에서 두 물체 중에 누가 더 멀리 가냐를 물어봤습니다. 답은 2분의 1이죠. 2분의 1인데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특히 저희 프리큐 했던 아이들이 2차를 통과하고 3차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2차에서 정말 열심히 풀이 과정 연습을 다 했는데 3차에서 가벼워진 거죠. 왜? 나 친구들보다 1년 먼저 붙을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해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었을 텐데 풀이 과정의 중요성을 하고 있었을 텐데 특히 서울은 작년에 이제 다른 영재학교에서 출제했던 유형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는 알고 갔어요. 근데 착각하죠. 진짜 나 똑똑한가 보다. 나 서울 가고 3차 갔어. 2학년 때 3떨이야. 물론 방황도 했고요. 방황도 했고 놀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지금은 다시 알아야 해요.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영재학교에서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걸. 그리고 통합형인데 처음이에요. 지금 통합형에서 그래프, 표를 작성하라고 해놓고 좌표축을 주지 않은 게 처음입니다. 좌표축에서 섬세한 답안, 아이들마다 직선을 똑바로 못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칸을 제대로 못 세는 아이들도 있고요. 좌표축 표시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섬세한 답안을 요구한다면 그거에 맞춰야죠. 그래서 이건 작년 채점 기준인데 불러 처리를 한 이유는 이제 올해 저희 아이들도 봐야 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작년 평가 기준은 정확하게 직선으로 그렸으면 2점, 곡선은 안 된다. 그리고 그래프 값이 1점이다. 보조선은 뭐 0.5점이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타 학원 이제 수학만 다녔던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보조선이 더 중요한데 왜 보조선이 그래프 좌표값보다 더 점수가 낮냐? 그래서 설명을 했죠. 설명을 했더니 이제 저희가 수학 선생님이랑 같은 교무실을 쓰잖아요. 수학쌤한테 가서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쌤이 저 억까해요. 오케이, 이리 와. 1점 올려줄게. 해서 올려줬던 학생도 있습니다. 진짜 아이들은 본인이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판단을 하죠. 근데 스스로 판단하는 게 영재학교의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저희가 잡아주고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목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올해고요. 올해도 똑같이 이 학생은 저희 재원생인데 여기 보시면 좌표축 값이 빠졌으면 감점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으면 대충 그렸으면 감점이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생이 넝쿠쌤이 저 억까해요 라고 담임선생님 상담할 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뭐가 중요한지 네가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체화될 수 있게 우리가 시키겠다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는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것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특히 물리는 대부분의 문항을 제가 확인하고 출제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까먹었을 때쯤 해서 내고 까먹었을 때쯤 해서 내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생의 성적이 더 낮은 순간도 올 겁니다. 왜? 타학원에서는 이걸 최근에 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아이들을 꾸준히 계속 연습을 시킨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약점이죠.
특히 물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서술인데 서술형 테스트를 볼 겁니다. 서술형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모범 답안을 줘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게 필요한 모든 내용 평가한다고 하죠. 사실 글씨, 단위 다 봐요. 그래서 1회 통과하는 학생은 제가 이게 3년째 이제 올해가 3년째인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1회 통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깐깐하게 채점할 거고 글씨까지 볼 겁니다. 글씨를 보기 시작한 이유는 3년 전 학생의 대전과고 합격한 학생인데 합격을 하고 나서 가서 선생님을 만났더니 너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안 뽑으려고 했어 라는 표현을 하셨대요. 그 이후로 제가 그 얘기를 그 학생한테 전달받고 나서 그때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서울에 합격한 학생은 7월 달에 2차를 보고 나서 3차 준비할 때 서울은 글쓰기가 있다 보니까 국어학원에 보냈어요. 글씨까지 보게 해달라고, 글씨까지 연습을 시켜달라고 어머니한테 국어학원 부탁드려서 국어학원에 갔고 실제로 합격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은 수학이건 물리건 그냥 답을 맞추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술이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채점자한테 이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은 물론 깐깐하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거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모범 답안입니다. 학생들이 틀리면 깜지를 써야 해요. 깜지를 쓰는데 모범 답안을 베껴오면 됩니다. 모범 답안에는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표현을 썼고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표현을 썼다. 채점자한테 이해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게 될 거고 단답형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과학이 RT라고 봤던 게 이제 주간 테스트로 바뀌어요. 최근에 복습한 게 아니라 너네 이거 까먹을 때 됐지. 그러면서 단답형으로 내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중학교 때까지는 충돌은 하나예요. 충돌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아요. 근데 통합과학에서 충돌을 3가지로 배웁니다. 그래서 중3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림은 충돌 중에 어떤 거다. 근데 우리 영재학교에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안내가 될 거다. 아이들이 까먹을 때쯤 공부를 해서 헷갈릴 때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줄 겁니다. 그리고 화학, 생물, 지학 마찬가지로 각각의 테스트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고 혹은 집중해서 문제를 읽는 연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별로 수업의 스타일, 테스트의 스타일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필요한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이에요. 어머니 이제 우리 아이가 몇 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복습과제라는 게 이제 깜지예요. 깜지 대상입니다. 1차 안내를 드리고요. 2차 안내는 일주일, 깜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줍니다. 어차피 3번밖에 안 시키고 3문제밖에 안 해요. 그래서 복습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그냥 어머니께 아이가 깜지를 쓸 수 있게 복습과제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합니다. 이걸 내지 않으면 특정 학생은 이제 교무실에서 수업을 듣게 하거나 특정 학생을 딱밤을 맞는다거나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이건 약간 소문일 수 있는데 타 학원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학생 중에 넝쿨쌤 딱밤 때린다면서요 라고 해요. 근데 저는 항상 모든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똑바로 안 하면 딱밤 맞을래 안 맞을래? 실제로 맞는다고 한 학생만 때립니다. 안 맞는다고 한 학생은 안 때려요. 그리고 그 학생도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물어보길래 너 맞고 싶어? 똑바로 안 하면 아카로드는 혼나. 대신 딱밤으로 맞을래? 어떻게 할래? 했더니 자기는 안 맞겠대요. 그래서 안 때려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물론 안 맞겠다고 한 학생은 안 맞습니다. 대신 제 애정이 좀 덜 가요. 제출을 안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연락을 주세요. 모범 답안을 알 수 있는 깜지가 너무 좋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사실 배웠던 내용인데 왜 통과를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작년 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1회, 2회, 3회 통과를 1, 2번만 했고 다 통과를 하지 못했고 4회 때 통과를 했는데 4회 때 했던 건 뭐냐면 1, 2, 3회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을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번 통과하고 5회 때도 통과를 한 문제밖에 못하고 이 학생이 어머님들이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조금 모자란데 열심히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학생이 강남 우발이에요. 정말 서울 가고 강남 우발이면 정말 잘하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통과를 실제로 1, 2, 3회에서 냈던 걸 그대로 낸 것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다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첫 해 했던 거, 그러니까 2년 전 학생들이고요. 2차까지 가서 최종 합격까지 했고요. Q바나나 R바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R반이었고 여학생이었고 멘탈이 굉장히 약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멘탈이 너무 무너진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이 친구 맞았거든요. 맞은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풀 거냐 라고 하길래 제가 풀이를 써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풀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 30명, 40명 조금 안 되는 학생들 중에 2명 통과한 학생 중에 1명이거든요. 통과라는 건 1회라도 통과한 학생입니다. 이미 본인이 이렇게 해서 제 답안지와 비슷해진 상태인데 같은 반에 중학교만 배운 친구가, 중등만 배운 친구가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본인의 풀이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결과적으로 합격까지 합니다. 영재학교가 바라는 풀이가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체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작년 아이들인데 2명은 1차에서 떨어졌고요. 1차에서 떨어진 이 첫 번째 친구는 까불이었어요. 아까 김재수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에서 차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차분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날뛰면 선생님들은 솔직하게 써주세요. 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추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확인을 못 하거든요.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확인을 못 하세요. 선생님들은 솔직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인데 원서를 넣는데 자기가 잠결에 엄마가 야, 너 몇 번이야? 라고 물어보셔서 11번이라고 대답을 했대요. 학교 번호가. 근데 11번이 2학년 때 번호인 거예요. 3학년 때 8번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도장을 다 찍어서 제출을 한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1차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실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머님들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은 없었지만 재작년에는 응시료를 돈을 안 내서 시험을 못 본 케이스도 있죠. 어머님들께서 그 2가지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을 했던 학생들은 5회 기준으로 4회 이상 제출을 한 학생이고요. 대부분 2차를 통과했는데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 아이들은 겨울방학에 10시간씩 수업을 들었어요. 어머님들 아직 2시간도 안 들으셨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우선 이 3명은 온라인 수강을 했던 학생들입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면 사실 거리가 멀어서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잠깐 왔다가 혹은 계속 온라인으로 됐다가 캠프 때만 이 둘은 또 쌍둥이거든요. 캠프 때만 왔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수강을 하면 단점이 뭐냐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한대요. 즉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연락해요.
뭐 하고 있니? 수업은 제대로 들었니? 뭐 제출 깜지 왜 제출 안 하니? 테스트 봤니? 계속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오는 거 사진 하나 띡 깜지 제출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주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쌍둥이 둘 다 합격을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둘 중에 한 명만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온라인을 수강을 하더라도 학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에서 제공하는 엑스트라적인 서브를 맞출 수 있게 어머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수학, 과학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수학, 과학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이 두 친구는 과학을 집중시켰던 학생이에요. 수학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괜찮아서 과학을 집중시켰고 그리고 과학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뭐 신경 못 쓴다. 근데 얘가 너무 열받는 게 어머니께서 그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이가 체력이 너무 약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밤새 게임을 하는 거예요. 밤새 게임을 하니까 아침에 분명히 어제 11시, 12시에 잔다고 누웠는데 왜 8시에 깨웠는데 못 일어나지? 밤새 게임을 하고 6시에 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머님들께서도 의심이 된다면 핸드폰을 잘 때는 꼭 방에서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앞으로 학교 때문에 되게 다양한 관심사도 생길 거고 우리 아이들은 마무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는 클리닉 시간에 과학을 볼 수 있게 과학 영상을 필요한 걸 볼 수 있게 계속 시켰고요. 그리고 수학을 집중시켰던 학생 날짜가 이제 작년 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랑 수학이 조금 부족하다. 서술 연습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아이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물리와 수학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리와 수학을 집중시키겠다. 이 아이도 당연히 최종 합격을 했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그 전화 드려서 연락을 주고 싶었다. 근데 톡으로 연락을 드린다. 이게 합격이니까 8월 말이겠죠. 8월 말이면 저는 또 밤새 과고 자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과학 쪽으로 혹은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카톡을 안 읽는 이유는 순차적으로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보기 싫어서 안 읽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해서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새벽 6시에도 보내요. 그 부분은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할 건데 정말 카톡을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이 끝나고 교재 작업 끝나고 그때부터 자소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길어질 수 있어요. 늦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갖고 아까 그 까불이 있죠. 우리 까불이가 한성에는 붙었어요. 이 친구가 1차에서 떨어졌던 이유는 수학, 과학만 A예요. 강북에 있는 학교였기 때문에 내신이 어려운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 학교 학생들이 꽤 있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내신은 좋아야 한다. 너네 학교는 내신이 안 좋으면 추천서를 잘 안 써준다. 해서 지금 대부분 아이들은 내신은 충분히 챙기고 있고 잘 챙겼고 근데 이 친구도 수학, 과학은 A라서 합격을 했죠. 그리고 아래 친구는 멘탈이 부서져서 과고 지원은 안 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물어보진 않았는데 과거 합격을 한 친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와 관련해서 이 친구가 합격을 했는데 제가 이 어머님을 설득을 했어요. 처음부터 아이가 쓴 걸로 할 걸 그랬나 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소서 이제 저희한테서 계속 수업 때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쓴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보시기에 글이 너무 허접하다는 거예요. 너무 애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물론 이런 소재가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 아이가 어떤 소재로 써도 1차를 통과시킬 자신은 있다. 근데 최종 합격은 자신 없다. 최종 합격까지 하실 거면 아이 수준에 맞는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통화를 해서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고 다행히 어머니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벽한 글의 흐름, 뛰어난 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입시학원 처음 왔을 때. 근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 수준의 자소서가 통과율 합격률이 높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니까 재작년에도 제가 거의 40개를 썼거든요. 거의 40개를 확인했는데 자소서상 생기부상 큰 문제라고 하면 이제 막 수학이 C라던가, 물론 수학이 C여도 붙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수학이 C라던가 미인정지각이 10회가 넘는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는 학생들 제외하고 다 붙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재를 가지고 저희와 다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재만큼은 저희가 물화생지별로 안 되는 소재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건 합격한 학생을 본 적이 없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재는 권유를 드릴 거고 맞춰주시면 좋고 안 맞춰주시면 이제 저희가 숙여야죠. 근데 문제는 소재도 소재지만 흐름이 중요하다.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된 학생들, 말 그대로 깜지를 정확하게 낸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이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등과학에 대해서, 중등물리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통과한 학생들에게만 줄 건데 제가 자료를 설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깜지를 안 냈는데 제가 넘어간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올해는 다 깜지를 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합격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이 내용은 아이들한테 설명할 내용인데 똑바로 해오면 중등 물리를 네가 정리를 못하면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학도 마찬가지인데 화학은 초중등 화학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중학교에서 안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영재학교에는 출제가 되죠. 그래서 요점 정리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제가 따라 했다. 화학쌤이 저희 학원에 아주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여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막 귀염귀염 하시길래 저도 처음에 그냥 2025학년도 영재물리 했다가 더 이상 모를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따라 했더니 또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안 된다, 소재로 안 된다 하는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소재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소재는 괜찮아요. 실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되고 영재학급을 다녔다라는 표현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동아리 특허, 그리고 특히 유튜브도 괜찮습니다. 요즘 흐름이 아이들이 유튜브를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소재로 괜찮아요. 그리고 항상 과학적으로 옳은 결론이 내려질 필요도 없어요.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해봤고가 중요한 겁니다. 제시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소서는 제시문이 2줄밖에 안 돼요. 2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경험을 통해 네가 뭘 배웠는지, 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딱 그 2줄도 사실 놓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아이들은 당연히 놓치고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결론이 필요 없고 항상 특별한 소재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익 특강인데 얘도 브로셔에 넣어놨습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해요. 어떤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 건지 화면보다 더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야 하는 건 남은 기간 마무리하는 동안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울형 모의고사 있죠. 이번 주에 볼 서울형 모의고사 어려울 겁니다. 물리는 아이들이 물리가 안 나왔어요 라고 할 정도로 낯설게 됐어요. 그 이유는 실제 서울은 수학, 과학 구분이 없으니까, 같은 시험지에 나오니까 물리가 안 나왔다고 착각할 정도로 낯선 유형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걸 할 수 있느냐를 포커싱으로 두고 저희가 출제를 했다는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